네, 이정훈입니다. 문재인의 반일, 박근혜의 반일 제2편 중입니다. 상중하. 정의는 없고 정권 싸움만 한다. 오늘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딱 두 대의 정부에 걸쳐서 있던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도 일이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으로 한일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일본 총리와 매해 두 번씩 왔다 갔다 노타이로 셔틀랙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 행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한 2달, 5달 지난 다음에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새 정치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만들어준 새천년 민주당에서 40명을 탈당시키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5명을 빼와가지고 47명의 의석을 가진 열린 우리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 의석은 3등인데 근데 국민 지지율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의원들을 빼오다 보니까 자신을 배출해준 새천년 민주당하고는 아주 사이가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럴 때 국회에서는요, 아까 김희선 의원하고 광복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 발표한 거를 토대로 2004년 3월 5일날 반민족행위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특별법을 만든 게 아까 말한 대로 YS 때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5.18은 뭐 학문적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떤 뭐 비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까지 성역화하는 무슨 이슬람 종교 같은 그런 법들을 만드는 이런 작태까지 가게 됐는데 이 특별법을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고요. 또 강제동원 특별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가니까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동아에 있던 허만석 기자가 김희선 당신은 뭐 얼마나 독립운동을 했길래 그러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일본군 헌병, 우리 헌병 통치, 무단 통치 받았잖아요, 외정 때. 헌병 오장이었대요, 오장이 뭔가 하면은 5명의 이거니까 분대장, 우리를 얘기하면 하사, 분대장입니다, 분대장. 오장이 되게 이제 회의, 그래서 뭐 조또회의라고 그때 일본 있을 때 많이 했었죠. 아주 좀 하사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특별법이 통과가 확실해질 때 위안부와 정신대 등을 했다고 하는 99명이 그들이 가져야 할 청구권이 그때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는 돌아가신 분들한테만 1인당 30만 원 주고 말았잖아요. 이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걸 소송을 하려면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 조약 맺을 때 모든 그 서류들은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004년 2월 13일 날 일부를 받아들여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 외교통상부는 국제조약인가 공개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때 정치적으로 이제 소수를 끌고 있던, 소수정당 여러 당 끌고 있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옳지 하고 하면서 외교부하고 청와가 맞서는, 청와대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가 외교부랑 대립하고 또 그분이 만든 열려우리당은 국회에서 소수정당으로 있고 아주 작은 정부, 힘든 정치를 하게 됐었죠. 그렇게 상당히 일이 안 되니까는 이분이 국민들이 좀 우리 여루당을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2004년도 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근데 4월 15일 날, 그때도 4월 15일입니다. 17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그 즉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거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하니까 선관위에서 맞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걸 근거로 새천년 민주당하고 다른 야당들이 연합해갖고 탄핵을 추진해서 탄핵을 시켜버려요. 3분의 2가 찬성해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직무정지가 돼버렸죠. 노 대통령은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에. 그런 상태에서 헌재가 최종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10대 총선이 열려갖고 여루당이 절반을 넘겨버려요. 152석을 갑자기 얻어버려요. 세상 바뀐 거죠.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은요, 그렇게 많던 정당이 의석이 많던 게 몇 석? 9석으로 떨어집니다. 세상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재판도 기각이 되면서 노 대통령이 기사회생합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그 반일의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기를 국민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반일의 정치라고 보신 뒤 그쪽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1일 제주에서 열린 노타이 셔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역사 문제 결혼하면 일본 국민들이 감정이 나빠질 수 있으니 난 내 인계 중에는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한일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앞에서 이제 국회에서 두 법을 이미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해 광복절에 철저한 진상규명, 진지한 사죄와 반성, 이렇게 해야 된다. 과거사 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 즉 반의를 내걸면은 국민 지지가 높으니까 통치하기가 쉬워지죠. 이런 전술로 이분이 선회를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믿고 옳은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소수당이 됐다가 정부 안에서는 외교부와 싸우게 되고 정치에서는 거대 야당한테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지지가 중요한 걸 알다 보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우리 국민 반일 싫어하는 국민이 있어요? 반북 싫어하는 국민이 있어도 반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반일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인데 NSC와 협의해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게 하라. 그리고 그걸 외교부에 통보해라. 청와대하고 외교가 본격적인 싸움이 들어갑니다. 네. 타스크포스 만들어서 문수석 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외교부가 청와대에 눌려가지고 2심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열린 가고시마 한일 셔틀 정상회담에서 일본 국민들 감정을 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한반도 출신 민간 징용자 유고를 반환해달라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갖고 오면 국민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노 대통령이 반의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는 선의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 시마네 현이 또 독도 영역권을 주장합니다. 자기네 거라고. 이거를 노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 또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외교통상부가 5건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국무회에서 일본이 시마네현이 독도 영역권을 주장, 우리는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갖고 막 일장 연설을 하시면서 피해자의 분노가 솟구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책기획단 구성하라고 지시를 해버립니다. 일본에 대해 시마네현 작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강공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2월 23일 날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 조례안을 상정하니까 노 대통령은 3.1절 연설에서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통과시키자 일본은 40 몇 개의 도도 부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16개 시도가 있는데 일본의 현은 우리 도보다 좀 작습니다. 근데 그 현이 한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이 나서갖고 NSC를 열어서 독도 영역권 수호한다는 대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이니까 국민 지지가 올라가서 여루당이 안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노 대통령은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5개의 문건 말고 나머지도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5월 말에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보관해온 한일협약문서 전량 156건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해요? 한국이 공개했으니 자기도 공개해야죠. 네? 한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도 그해 연말 공개를 합니다. 일본은 이제 좀 천천히 공개하는데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1300여 건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반일 코드를 노무현 대통령이 내걸었으니 한일 간의 역사전쟁, 외교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일본 시마네현이 한다고 독도가 뺏기겠습니까? 일본이 독도 뺏으러 올 수나 있겠어요? 패전국가, 전범국가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양국이 서로 풀어보자고 한일 민관 공동위원회를 만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울 뜻이 없는 거예요. 국내 통치를 위해서 반일을 이용한 거지. 근데 이 공동위원회가 가동돼갖고 한일 공동위원회가 고당돼갖고 결론이 뭔가 하면은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던 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다. 딱 인정을 했어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전쟁 배상금 협정이 아니다. 협상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4조에 근거한 한일 양국 간에 있는 재정적 민사적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거다. 그렇고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요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간에 서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으며 그다음에 사할린 뭐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의견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65년도에 만든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자 문제는 끝났다. 이게 되는 거죠. 정신대 임금 이런 것들은. 때문에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돌아가신 분들한테만 1인당 30만 원 줬는데 그때 이제 못 받은 정신대 72,631명한테 돈을 다 줍니다. 그 계산법에 따라서. 그들 받아야 할 임금을 그때의 환율로 계산해서 7천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 갖고 6,184억 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대 사람들은 2015년까지 받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정대협에서 서서히 발을 뺍니다. 그 전까지는 위안부 정신대가 같이 가서 정대협이었는데, 정신대 대책협의회였는데, 정신대 분들은 돈을 받으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때부터 위안부가 남게 되면서 지금의 문제가 되는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 그랬습니까? 반민족 행위 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게 하자 하고 노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 규명위원회가 가동이 쭉 됐어요. 가동돼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게 법적인 그 기관을 활동을 마쳤는데, 그때 동아일보를 만들고 고려대학교를 중흥시킨 인천 김성수, 조선일보를 중간에 인수해서 크게 키운 개초 방흥모, 최남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친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거 법률에 의해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해산을 합니다. 친일로 해버리니까 인천 김성수 선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부통령도 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따라서 이분에게 수여됐던 건국 훈장이 취소가 됩니다. 아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모욕을 받게 만들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때 이 단체가 이걸 했던 사람이 노렸던 거는 이승만과 김구, 이런 사람들을, 특히 이승만을 친일파를 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못 몰았어요. 김일성이도 못 몰았어요. 왜? 김구, 이승만, 김일성의 공통점은 외정 때 외국에 있었거든요. 국내에 있었던 김성수, 이런 분들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에서 하려면 어떻게 100% 반일 행동만 하고 삽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몇 개 있다고 이렇게 잡아낸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하신 분들은, 그분의 조상들은 친일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아서 그랬고요. 또 꼭 노렸던 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을 몰고 싶었는데 못 몰았습니다. 왜 몰았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외정 때 문경보통학교 훈도 선생 잠깐 하다가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에서 일본군도 아니고 만주군 육군 중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일본 육사 만주 군관관 할 때 1년 유학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 갖고는 친일로 못 몹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그렇게 몰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 못 몰았습니다. 대신에 유행시킨 게 박정희의 일본 이름이 창씨 개명이 다카키 마사오다라는 걸 아주 유행시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 이제 야당 정치인 대표였던 박근혜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깔고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노무현 정권도 알기에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청구권 피해자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활동을 했다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해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판결이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니까 일본은 모든 문제는 정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명쾌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2007년도까지 해갖고 우리가 일본 아시아 여성기금 만들어서 또 배상도 했는데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신대 하셨던 분들은 보상을 받으니까 정대에서 빠져나가는 세력이 되는 거죠. 위안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력이 줄어드니까 강한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위안부를 갖다 성노예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뭐라고 이제 반발을 하는가 하면, 노예라는 거는 신분제 사회 때 얘기다. 계급도 아닌 신분제 사회 때. 그때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고 외정 때도 그렇고 그때 매춘이 있었다. 매춘은 거래였다. 이 거래를 노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고용 피고용관이.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근데 세게는 못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반발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때는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갚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자식을 팔 수도 있던 세상이에요. 딸 판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노예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게 일본의 논리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들은 98년 제정된 로마 규정 7조 2항 C절에 따르면 성적 예속이란 걸 규정합니다. 거기에서는 한 인간에 대해서 소유권의 일부 내지는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가해자와 반복적인 성적 학대 내지는 강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내지는 뭐 등등의 성적 항응을 제공한 것들은 다 문제다라고 하면서 전쟁 성범죄도 성범죄다라는 게 이제 로마 규정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성노예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서 맞서는 구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신대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조금 지나긴 하지만 2018년도에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은 정신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가 그 재단하고 아까 말한 정대협이 18년에 합쳐져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지금의 정의연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신대는 빠져나갑니다. 그 초기에 우리가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위안부 활동을 해서 뭔가 정치운동을 하려는 분들이 세력 확산을 위해서 정신대를 오래 끌고 왔다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빠져나가니까 그때 한참 지나서야 그때 또 강력한 성노예제란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또 위안부 문제는 안 쓰면서 정의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정의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1년에 제 1000차 수요 집회 때 소녀상이 처음 등장합니다. 위안부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대 세력 보상받은 정신대 세력 태조와 맞물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녀상이 선의에 의한 건지 좋은 뜻인지 아닌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만든 부부가 다른 분들이 이걸 만들거나 하게 되면 바로 지적재산권을 걸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상당 3천만 원에 거래를 했다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돈벌이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바로 정대협과 윤미향 씨가 성금을 받기 시작한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노무현 정부가 한참 휘저어 놓고 친일파 만들어 놓고 어쩌고 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그걸 끌려갈 때 그때입니다. 네. 그 정의연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서 개인 계좌로 성금 받았다. 이제 성금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 돈 말고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보게 되면 요 전후로 해갖고 해외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나쁘게 얘기하면 수입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신미자 할머니가 그 유언 남기신 분이 보게 되면 중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분을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안부가 자꾸 줄면은 정신대는 이미 빠져나왔고 조직을 운영 못하고 하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정의연이 그 후에 정의연으로 바뀌었는데 정의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 자금으로 갔다고 주장을 하는데 윤미향 전 이사장 이런 분들이 베트남에 갔잖아요. 베트남에 간 것도 왜 갔느냐? 그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성쉼터를 구입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에서 딱 지정 기탁을 공동모금에 통해서 10억 원을 하게끔 하는 것도 이때입니다. 네. 이제는 과거처럼 관심이 적어질 때. 그래서 그 7억 얼마에 샀다가 4억 얼마로 되팔면서 차액이 어떻게 됐겠냐. 이게 이제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죠. 네. 이 정대협은요, 재벌하고 대립적인 노선을 걸었던 조직인데, 재벌 돈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되는데, 또 노동운동도 비슷하게 하고, 또 대한민국 군대가 하는 거에 반대하는 투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보수 세력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그 규명위원회 때문에 명예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조차도 반의를 이용해요. 2012년 8월 11일 이명박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시끄러지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인기 떨어지면 그렇게 행동해서 지지를 올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했지만 결국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헌재가 해결하라고 해놨고 또 우리 외교부가 뛰고 있지만 뭐 일본이 응하지 않고 뭐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겪고 난 다음에 그 자기 권력을 잡는 방법으로 반일을 활용했고 반일을 내세우면 국민이 하나 된다고 본 듯 일본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신대 보상을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뭐 하는 게 당연한데 빙빙 돌아 제자리에 왔던 겁니다. 저는 아주 이거는 좀 비판하고 싶어요. 그렇게 과거사 문제 쉽게 갈 수 있는데 좀 좋은 일을 대한민국 발전에서 더 많이 하지. 그리고 정대협은 굉장히 정의롭게 시작됐지만은 정신대가 보상받으면서 빠져나가니까 소녀상도 만들고 또 지정기탁도 받기 시작하면서 성금도 받게 하면서 그때 받을 때 개인 계좌, 협회 계좌 막 받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정대협이라고 하는 여성 단체의 위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제 2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